이렇게 운영을 못하냐고. 내가 이번에 사서 따버리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꼭 한번 편입해서 매매해보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시장이 좀 위험해졌다. 오늘 지금 바로 전설을 떠나는 월가 영웅편입니다. 사실 이 박사님이 이 해박한 지식으로 인해서 이제 이번에 진행하는 이제 월가 영웅 이 책을 이제 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이걸 이제 제가 출판사에서 받은 이제 외부 이제 광고인데 이게 피터 린치 그리고 존 로스차일드라는 이제 엄청나신 분들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의 저자분을 제가 모실 수가 없잖아요. 아마 몸값이 엄청 나실 것 같아. 일단 몸값도 그렇고 비행기도 안 뜰 것이고. 요새 맞다. 여행이 아직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분을 대신해서 한국의 마포의 영웅 홍춘욱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책의 저자인 이제 피터 린치. 피터 린치가 어떤 분인가요? 네, 뭐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역대급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네. 이 존 레프랑 이분 이름을 다들 많이들 들고요. 그래서 특히 이분은 1977년부터 시작해서 네. 1990년까지 그러니까 13년 동안 만 네. 13년 동안 세계적인 펀드죠. 그 마젤란 펀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젤란 펀드. 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맡았을 때는 한 200~300억 정도 규모의 펀드였는데 은퇴하시던 1990년에는 수십조 원의 이런 펀드로 키워놓으신 어떻게 보면 피델리티라는 이제 이 회사, 모 회사 입장에서는 알토란 같은 펀드를 만들어주신 전설적인 매니저고요. 그 13년 동안 매년 연평균 29% 정도의 성과를 냈으니까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매년.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워렌 버핏의 이제 60년 동안 장기 운용 성과가 16%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근데 1960년대부터 그 성과를 낸 거니까 이 사람도 뭐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신 거니까. 근데 이제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를 비교해 보면 이 피터 린치가 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매니저거든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이 개방형 펀드의 매니저라는 게 이게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 못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1987년 블랙 먼데이 같은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워렌 버핏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회사들, 특히 금융 회사들이 현금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차입을 하면 되잖아요. 돈을 빌려서. 그래서 원래 현금이 있었다면 현금으로 또는 블랙 먼데이 같은 일이 벌어져서 시장이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 그냥 돈을 자기 자회사들이나 관계 회사들한테 신용도가 굉장히 좋으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킨다 그러죠. 차입해서 저가 매수를 나설 수가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1987년 블랙 먼데이나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대박을 내거든요. 그런데 피터 린치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 주식을 팔아야 돼요. 환매 요구가 빗발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 주식시장이 이제 붕괴되고 끝났다라는 공포에 빠지게 될 때 그 전에 암만 수익률이 좋았다. 오히려 수익률이 좋은 펀드일수록 환매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펀드가 하나 있습니다. 펀드가 있는데 초기에 굉장히 운용 성과가 좋아서 한 1~2년 차에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서 예를 들어서 한 2조짜리 펀드가 됐다. 근데 그 2조짜리 펀드가 된 다음부터 이 펀드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고객들이 환매를 못 해요. 왜냐하면 손실 회피 경향은 다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펀드를 환매해버리는 순간 나는 손실 입었던 걸 확정짓게 되는. 그리고 투자의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손절을 한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해서 마젤란 펀드 같은 경우는 연평균 29%의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던 펀드니까 환매를 하더라도 손실이 좀 1987년에 환매할 때 손실이 그 해는 낮겠죠. 낮다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몇 배를 벌어놨으니까 편하게 환매가 들어오거든요.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블랙 먼데이처럼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시기에 강제로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리고 자기 보유한 주식이 예를 들어서 크라이슬러나 그 피터 린치가 좋아하는 주식의 이름입니다. 크라이슬러 투자로 아주 명성을 떨친 매니저인데요. 이 크라이슬러를 비롯한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들이 있다면 그 주식을 갖다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펀드에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저게 제일 알짜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공시를 하니까. 그런데 블랙 먼데이 같은 때가 와서 환매 요구가 빗발치면 자기가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을 팔므로써 펀드의 성과를 박살을 내겠죠, 스스로. 왜냐하면 누구나 마젤란 펀드에는 예를 들어서 크라이슬러 회사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공시로. 그런데 환매 요구가 빗발쳐서 피터 린치가 팔았대 그러면 제일 먼저 크라이슬러를 팔 거라는 걸 다 아니까 누가 사주겠어요, 그걸.
피터 린치가 팔 거야라고 소문이 쫙 날 텐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개방형 뮤추얼 펀드들, 개방형 주식형 펀드들 매니저들이 이런 성과를 냈다라는 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나신 분. 예, 엄청난 사람이고 또 물러날 때도 잘한 게 1990년에 이 사람은 이제 운용 13년 차에 달해서 수십 조의 펀드를 만들어놨는데 칼같이 은퇴하거든요. 그 뒤로 다시 복귀 안 해요. 예. 그래서 은퇴할 때면 난리가 났죠. 박수 칠 때 떠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까 뭐 이야기했던 몇몇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성과를 기록하다가 뒤에 망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피터 린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충분히 한 다음에 자기 3명의 딸들과 이제 그 딸들이 커가는 걸 보고 싶다라는 그런 멋진 말을 남기면서 이 전설로 떠나는 거죠. 전설로. 그래서 책 제목이 야. 전설로 떠난 월가의 영웅. 혹시 그러면 박사님도 이제 그래서 은퇴를 하신 아니, 저는 맨날 틀려서. 박사님도 KB국민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렇죠. 국민연금공단에서 또 기금운용본부 이제 투자운용 팀장이셨죠. 예. 박수치대 떠나신. 저는 이제 더 좋은 자리가 있다 그래서 스카우트 받아 떠났고요. 근데 이제 증권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게 됐던 건 제가 예측에서 실패해서 인기가 떨어져서 떠났죠. 그래서 오렌 버핏이나 또는 피터 린치 같은 분들은 정말 전설인 거고 저희 같은 그 한낱 이코노미스트들이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치에 계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터 린치에 대한 가벼운 소개만 드리면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이자 마젤란 펀드 세계 최대의 뮤추얼 펀드로 키워낸 월가의 영웅이라는 찬사를 받은 이제 피터 린치 1977년부터 1990년 은퇴 직전까지 13년 동안 마젤란 펀드 누적 수익률이 그 연평균 수익률이 29%인데 그 13년 동안의 누적 수익률은 2,703%. 엄청나죠? 같은 기간 S&P 500 지수 연평균 상승률의 2배 수준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첫 해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마지막 해에는 27만 달러로 늘어난 월가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장 수익률을 능가한 경우는 피터 린치와 워렌 버핏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렌 버핏은 자기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잖아요. 자기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버크셔 하스웨이라는 홀딩 컴퍼니를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비해서 이 피터 린치는 월급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급이 이렇게 워렌 버핏에 비해 운영 기간은 좀 짧다라고 평가받긴 하지만 대신 그렇게 힘든 자리에서 이 성과를 냈다는 측면에서 조지 소로스 그리고 워런 버핏 그리고 피터 린치 이렇게를 보통 월가에서 3대장이라고 저희들이 부르죠. 피터 린치가 대단한 건 알겠어요. 대단하죠. 근데 사실 이 책이 출간된 지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 지났죠. 그때 20년. 2000년 전후에 나왔던 책은 제가 구판을 한번 사서 읽은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개정판도 새롭게 읽었는데 정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투자의 철학이 이 책에서 나온 거라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종종 시장을 다니면서 그 종목들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평가를 할 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저의 투자 철학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설로 떠난 월가의 영웅이고요. 이 중에서 가장 제가 인상적인 대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대목을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이야기를 이분이 하시냐면 그 당신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주식을 사라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해요. 정말 종목 고르는 데 있어서는 귀재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스페인 음식 또는 멕시코 음식 이런 걸 참 좋아하셔요. 왜냐면 따님들이 어렸을 테니까. 그래서 멕시코 음식들 특히 그 뭐 나초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으러 다니다가 거기서 이 사람이 딱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가 먹으러 다니는 회사 그 식당들 중에서 제일 맛있는 체인이 있길래 그 회사 주식을 사고 또 이제 사모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 또 스타킹을 잘 헤어지지 않는 아주 좋은 스타킹에 대해서 꽂히니까 또 그 스타킹 회사를 사고 또 새로 나온 크라이슬러에서 나온 해치백이 여자들이 특히 몰기 좋은 해치백 그 뒤에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뭡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카니발 스타일의 차를 제일 먼저 출시해서 이게 특히 그런 차가 미국에서는 아이들 보딩용 차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혼자 애를 학교에 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거리가 머니까 미국. 그것도 있고 또 규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스쿨버스를 태워서 보낼 수 있으면 좋지만 먼저 전업 엄마들이나 또는 직장맘들이 뭔가 이렇게 품앗이를 하거나 해서 아이들을 여럿 싣고서 이렇게
차를 한국처럼 데려다 주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운전하기도 편하면서 아이들도 많이 실을 수도 있고 또 특히 장보기도 편하고 왜냐하면 미국은 이 마트나 이런 게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가면 한 번에 많이 사잖아요. 예, 그래서 픽업 트럭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픽업 그렇죠, 트럭 좋아하면서도 방금 제가 이야기했었던 이런 종류의 차들을 엄청나게 좋아하다 보니까 크라이슬러를 고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 물론 전설로 떠난 올가의 용례는 이 이야기는 안 나오고요. 또 이 피터 린치가 쓴 또 다른 책에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박사 안 돼요. 이 책 안에 있는 거면 얘기해야 돼요. 이 책 안에 있다니까 멕시코 음식 이야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게 당신이 그 브랜드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그 브랜드만 사지 말고 그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산다면 당신은 인생을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들 읽으면서 맞아.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내가 괜찮다고 생각되는 브랜드 그런 걸 갖다가 사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배웠구나. 네. 제가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랑 현대차 주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왜 그 두 회사를 제일 먼저 샀나 생각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두 회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몰고 다니는 차도 현대차고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삼성전자 제품인데 나날이 품질이 좋아진다라는 느낌을 저는 꽤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저는 헤비 유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뭐 맨날 사무실 출근해가지고 앞에서 블룸버그 앞에서 눈이 빠져라 이렇게 보고 있지 뭐 사실 뭐 스마트폰을 그렇게 많이 쓰겠습니까? 운전을 많이 다니겠습니까만 뭐랄까요 수십 년에 걸쳐서 물건을 사다 보면 야 이렇게 품질이 예전에는 정말 어떻게 그걸 썼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물건들이 좋아지는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는 뭔가 좀 너무 우리가 그냥 그 회사의 물건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주식도 한번 기업의 가치도 생각해 보자라는 일상생활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자라는 그런 그 투자의 철학 참 우리가 투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뭔가 새끈한 정보 핫한 어떤 풍문에 막 맞아. 최고의 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뭔가 신제품 나온다더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회사를 사서 대박을 내는 그런 꿈을 우리는 꾸지만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그러는데 말이야 이 말처럼 투자자들을 괴롭힌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뭔가 비밀스러운 정보를 좋아하고 하는데 사실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기업들 그러다 보면 어떤 브랜드를 사랑하게 되거나 적어도 내 편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괜히 그 브랜드 욕하면 화나는 그런 브랜드들이 종종 생기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투자의 기회를 찾아서 공부해보자. 그리고 또 그 브랜드의 신제품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돈을 그 회사 주식을 구입함으로써 마련하면 어떠냐라는 야 이거 정말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투자라는 걸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엄숙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세미나나 어디 강연하면서 투자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으세요. 되게 잘난 척하고 다녔는데 이 책에서 피터 린치가 다 했다는 이야기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 책을 처음 읽으면서 그러셨어요? 느낀 게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했던 많은 이야기가 이 안에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특히 그 유명한 게 그 뭐죠? 칵테일 파티 이야기. 칵테일 파티. 칵테일 파티 이야기가 정말 진심으로 이 책에서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이 책도 꺾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책 중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 있잖아요. 멕시코 음식점 가서 따님들하고 가서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었다. 그 대목은 꼭 읽어볼 만하고 두 번째로 읽어볼 만한 게 칵테일 파티 이야기가 정말 재밌고 어떤 부분이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칵테일 파티에 피터 린치가 갔어요. 갔어요. 딱 갔는데 저 사람들한테 조명 인사잖아요. 특히 아까 이야기한 개방형 뮤추얼 펀드.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들이 만기 필요 없이 구애 없이 편하게 환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펀드를 우리는 개방형 뮤추얼 펀드라 그러잖아요. 그런 개방형 뮤추얼 펀드를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 피터 린치를 비롯한 펀드 매니저들을 일종의 좀 마케팅 대상으로 좀 회사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되게 많은 인터뷰와 대중들에게 노출될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스타 펀드 매니저로 이름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날 어느 날 피터 린치가 딱 갔는데 이제 그게 블랙 먼데이 직후였겠죠. 딱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피터 린치를 보고서 한다는 이야기가 요새 괜찮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전부 다 몰려가서 어디 누구한테 가냐면 미국이 특히 약값이랑 병원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칵테일 파티에서 우리 칵테일 하나 딱 들고 서서 이렇게 수다 떠는 모임이니까 거기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은 의사 선생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아, 요새 제가 허리가 좀 네. 한데 뭐 좋은 운동 없나요? 뭐 어떤 나가서 아, 제가 요새 이빨이 좀 아픈데 네. 쌤 뭐 좀 싸고 괜찮은 병원 없나요? 친구분 소개시켜 주세요. 네. 또는 그 자리에서 술 먹으면서 잠깐 상담도 좀 받아보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88년이 딱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시장이 폭락한 다음에 막 V자 반등을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이다 그죠? 우리 비슷하겠죠. 그럴 때 되면 사람들이 와서 피터 린치 저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성과를 많이 내셨냐고 그러면서 막 와서 칭찬을 하다가 전부 다 뒷말이 뭐냐 하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제 버블이죠. 에이 그러면서 다시 전부 다 의사 선생님한테 간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피터 린치는 혼자서 쓸쓸히 또 칵테일을 마시고 집에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1989년, 90년 정도 돼서 이제 네. 시장이 몇 년째 오르면서 네. 주식 투자로 사람들이 다 돈을 벌잖아요. 그때가 되는 순간 이제 피터 린치가 딱 나오면 전부 다 주변에 와서 피터 린치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뭐 사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왜 이렇게 운영을 못하냐고. 왜요? 나는 이거 사서 따블이 났는데 너 29%가 뭐냐고. 왜 이렇게 운영을 못하냐고 그러면서 피터 린치한테 와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번에 사서 따블이 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꼭 한번 편입해서 매매해보라고. 피터 린치한테.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를 대중들이 가르치는 시장에 오는 거죠. 그럴 때가 딱 됐을 때 피터 린치가 느꼈대요. 은퇴해야 되겠다. 시장이 좀 위험해졌다.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주식 시장에 대해서 비관론자가 굉장히 많고 네. 와가지고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가 뭐 어디 나오고 어디 누가 왔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어. 뭐 운용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한테 운이 좋아서겠지. 너 그러다 망해 임마. 조심해.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할 때는 시장이 굉장히 건전한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 피터 린치가 거기서 쓰는데 강세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비관의 벽을 타고 오른다. 막 그런 표현을 써요. 멋진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 진짜 명언 제조기더라고요. 책에 뭐 오만 이야기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이야기도 다 있어. 이 사람이 저를 정말 만든 토양을 만드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시장이 붕괴될 것 같아. 이거 버블 아니야라고 막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아까 우리 칵테일 파티에서 잠깐 왔다가 에이 이러다 말겠지 뭐. 운이 좋았지 뭐. 뭐 1년 올랐으니까 이제 빠지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좋을 때라는 거예요. 이 피터 린치의 생각에는 자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와서 가르치는 사람도 없을 때가 정말 좋은 때다. 그러나 언젠가 갑자기 사람들이 나한테 오더니 이 종목 한번 사보라고. 내가 당신 펀드 운용 성과를 보고 있으니까 참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다. 너 그러면 안 되라고. 이 전설적인 투자자를 대중이 가르치는 시기가 오고 또 전부 다 의견이 합일돼서 시장에 대한 비관론은 다 사라지고 전부 내가 이걸로 4배가 났는데 말이야. 5배가 났는데 말이야. 내가 이번에 데이 트레이딩을 해서 한 달 동안에 수익 얼마 났는지 알아요? 이렇게 굶떠가지고 뭐 당신 들고 있는 종목 보니까 전부 그냥 크고 재미없는 주식만 들고 있던데 그래가지고 성과를 내겠어라고 아마추어가 프로를 가르치는 시장이 올 때 피터 린치조차 은퇴를 고민하는. 저는 그때 피터 린치 마음을 진짜 요만큼 공감할 수 있는 게 제가 피터 린치 조위에 제가 요 정도라면 저도 이제 어쨌든 재테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 이제 무슨 모임에 나간 적이 있어요. 몇 달 전에 나갔는데 누가 저한테 막 자기들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셨더라고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인데 금액도 작아. 근데 저한테 막 이제 자기 투자에 대한 뭘 알려주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들으면서 고점인가? 그 조정은 맞죠, 그죠? 9월달, 10월달 분위기 진짜 험악했잖아요, 작년. 정말 그 1년 내내 올랐던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9월이랑 10월에는 그때 종합주가 지수가 한 200~300포인트 빠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장의 조정들이 종종 오게 되는 계기들을 생각해 보면 투자자들이 너무 자신에 넘칠 때 그럴 때 조심해야 되고 특히 피터 린치 같은 사람을 아마추어들이 가르치려고 드는 시장에 오게 되면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 아무튼 그쵸. 이 책만 읽으셔도 저는 적어도 우리가 펀드 매니저들이나 운용의 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상당 부분 알아들을 수 있고 나아가 투자의 철학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이 전설 떠난 월가의 영웅 이 책이 이제 출간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1995년에 출간됐더라고요. 대단하죠. 시류에 영향을 받지 않는 투자의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와 우리가 이제 이 책을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박사한테 여쭤볼 건데 사실 재테크 영상은 사실 재테크 인터뷰를 하면 제가 당장 뭐
오늘 찍은 거를 2주만 있다가 올려도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재테크 영상은 시스템이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그 종목 이미 날아갔어. 뭐 또 그 종목 빠졌어. 지금 그 영상 왜 올리는 거야? 지금 2주 전인데 이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5년이 지난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상황을 담지도 못했을 거고 좀 이건 너무 시대 지난 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보니까 펀드 매니저 분들의 거의 바이브 같은 책이더라고요. 왜 그러겠냐면 인간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그게 우리의 어려움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난 4만 년 전인지 5만 년 전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종이 지구상에 출현한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지구의 정복자가 되긴 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심리는 별로 지난 4만 년 전이나 그렇죠. 지금이나 그때는 그 채집 생활을 할 때는 당시에는 사람들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무리를 이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바로 알아볼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나에게 중요한 네트워크가 되는 인간의 숫자는 그렇게 한정이 돼 있다고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네트워크를 많이 쌓는다 그러더라도 친밀감을 느끼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얼굴을 보는 순간 바로 그 사람과 있었던 일이 인지되는데 바로 연상작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은 굉장히 적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잠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페이스북 친구 5천 명이 되고 자기 팔로워가 몇 명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지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울일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자본시장이라는 정말 생긴 지 한 200~300년밖에 안 된 시장에 대해서 우리의 심리가 적응하는 데 걸리는 건 아직도 많은 세대가 흘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95년에 만들어진 책이든 또 이게 2007년 개정판인가 그럴 텐데 그 버블 이야기도 조금씩 실려있고 보면 그 뒤에 약간의 첨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보면 지금 바로 우리 이야기 같고 그때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바로바로 연상되는. 그래서 보니까 인간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고 특히 투자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의 본성, 공통점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고전이라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